엊그제 마트에 나갔다가 달걀 한 판에 10,000원 가까이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싼 달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해서 완전 식품으로 불리는 달걀.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달걀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다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달걀은 우리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 알고 먹는다면 가벼운 소화불량 외에도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암이나 치매,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몸에 해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몸에 보약되는 달걀과 독이 되는 달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달걀은 생명을 낳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신성물로 여기며 귀한 분에게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활을 상징하고 건강을 이롭게 하는 완전 식품으로 인정받아 동서를 막론하고 최고의 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달걀에는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가장 이상적이며 달걀 하나에 약 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하기 좋은 식품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또한 달걀에는 비타민과 철분, 아연, 셀레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에 좋고 피부 건강을 촉진하며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등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으로 자연적인 음식 재료에서 섭취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인데요. 바로 달걀을 통해 손쉽게 섭취할 수 있어 필수 식품이라고 많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달걀에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필수적인 콜린이라는 성분도 풍부해 뇌 기능을 좋게 해주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하고 태아의 뇌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된 비타민 E가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렇듯 달걀은 그 효능만으로 본다면 식품계의 팔방미인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달걀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체내 염증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당뇨 등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달걀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하는 4가지 경우를 천천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의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달걀을 한두 개씩 드셨던 분들 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경고 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달걀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간단한 건강검진이나 피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조심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나 호르몬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성분으로 알려졌는데요. 필수 성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몸에 지나치게 많이 있거나 혹은 너무 적게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많을수록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그만큼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정맥,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심근경색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이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달걀과 같은 식품들이죠.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하루 200mg 이상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먹지 않도록 각별한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큰 달걀 하나에는 275mg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어 제한 함량을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완전 식품이란 이유로 하루 2개 이상 달걀을 섭취한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오르게 되고 그에 따른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도 없고
유전적인 문제도 없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도 건강검진에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분들이라면 하루 1개 이상 달걀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혈관 관련 질병은 조용한 질병으로 불릴 만큼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 더욱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고지혈증 환자의 대부분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점차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나중에는 운동할 때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이 생기거나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이유로 하루 2-3개의 달걀을 먹은 분들은 반드시 식단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달걀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바로 요즘처럼 더운 여름철에 먹는 것입니다. 6월부터 8월 사이의 여름철은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고 습도가 높아 세균이 쉽게 번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난 5년간 통계로는 여름철 발생한 식중독 중 절반 이상이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은 오염된 물이나 식품, 동물 등에 의해서 전파되며 감염되면 열이 나고 두통과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살모넬라균이 번식한 김밥이나 냉면 등을 먹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올 정도로 아주 무서운 감염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살모넬라균이 가장 잘 번식하는 곳이 바로 달걀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살모넬라균은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나 포유류의 장내 기생하는 균으로 동물의 배설물이나 알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는데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달걀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달걀을 드실 때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달걀을 보관할 때는 다른 음식 재료와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상태의 달걀이라고 하더라도 7도 이하의 냉장 상태로 보관하면 세균이 성장하거나 증식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세척 달걀만을 고집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세척 달걀은 겉껍질에 단단한 큐티클층이 이미 제거되어 있어 오히려 살모넬라균이 달걀 내부로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구매하자마자 냉장 보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걀 조리할 때도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이 필수입니다. 달걀 껍질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고 달걀이 묻은 상태로 다른 요리를 하거나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달걀로 요리할 때는 75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조리하고 조리한 후에는 반드시 섭취하도록 하세요. 하루 달걀 2개와 제한된 식단만 먹어서 살을 뺐다는 어느 연예인의 고백 그대로 따라했다간 오히려 몸무게가 늘어나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달걀에 대한 건강 효과 논쟁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채소로 가공된 저열량 식품이고 단일 불포화 지방과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등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강식품은 맞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과유불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몸에 좋지 않은 이유는 아마 익히 아실 겁니다. 주로 동물성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는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증가해 동맥경화나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포화지방은 열량이 매우 높은 편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고 심하면 비만, 당뇨, 고혈압과 같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우리가 먹는 달걀은 동물성 식품으로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2-3개씩 매일 먹는다면 열량이 높아지고 각종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2009년에 있었던 당뇨병 관리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매주 7개씩의 달걀을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달걀과 함께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소시지나 감자튀김을 같이 드신다면 칼로리 폭탄으로 몸무게가 늘어나고 당뇨, 고혈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하루 달걀 소비를 1인당 최대 2개로 제한하도록 권장할 정도인데요. 단백질과 비타민 D, 셀레늄과 같은 좋은 영양소를 비교적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식품군이긴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과하게 먹다간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식단 관리인데요. 특히 바쁘게 움직이고 정신없는 아침이면 자녀 밥 먹이는 것만큼 전쟁인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 아침 메뉴는 간단하면서도 건강에도 좋은 식단을 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아침 메뉴에 달걀 요리가 빠지지 않을 겁니다. 달걀말이, 달걀볶음밥, 오므라이스, 달걀 부침 등 오븐 내외로 쉽게 할 수 있고 맛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달걀 요리를 선뜻 주었다가는 호흡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반응 때문인데요.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유해 반응으로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지만 특정 사람에게서 두드러기나 부종, 가려움, 구토 및 설사, 두통,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식품은 과일부터 견과류, 생선, 갑각류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이에게 달걀을 처음 먹인 경우라면 알레르기 반응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노른자부터 천천히 먹이며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자세히 살펴야 하고 이후 달걀을 먹는 과정에서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기침, 호흡곤란,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즉시 달걀 섭취를 중단시키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처음 달걀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 달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달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없었던 달걀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뜻밖의 정말 다양합니다. 특별히 면역체계가 약해졌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 임신이나 질병 등으로 면역체계가 크게 달라진 경우, 환경적인 요인, 특정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등등이 있는데요. 달걀을 섭취하거나 접촉한 이후 30분 이내에 급성으로 피부 발진이 발생했거나 호흡곤란, 저산소혈증, 복통, 구토 등이 생겼다면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서둘러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달걀 알레르기 반응으로 급성 아나필락시스가 생긴 경우 목젖을 중심으로 후두가 부어오르며 기도를 막아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 자칫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염증, 암, 치매, 당뇨 등을 유발하는 독이 되는 식품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달걀과 상극인 식재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달걀물에 푹 적셔서 버터에 노릇하게 구운 프렌치 토스트는 달걀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달걀물에 설탕을 가득 부어 달콤하게 만들수록 그 맛은 배가 되지만 반대로 건강은 배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설탕에 있습니다. 설탕이 독을 유발하는 이유는 바로 달걀 속 아미노산과 반응해 해로운 물질 글리코톡신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독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독소란 포도당 분자와 단백질 분자, 지질 등이 비정상적으로 결합해 만들어진 노화 독소인데요. 당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되면 각종 노화를 유발할 뿐 아니라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당뇨나 비만,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의 만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당독소는 앞에서 설명해드린 글리코톡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평소 달걀에 설탕을 부어서 조리해 먹는 요리를 즐겨 드신다면 간단한 소화 문제부터 심각한 질병이 생길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분 혹시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평소 식단에 단백질이 과하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재료로 앞에서 이미 소개드렸는데요. 이때 달걀과 함께 단백질이 풍부한 콩이나 두부, 육류 등을 함께 섭취하는 식습관을 갖고 계시다면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노약자분들이라면 더더욱 달걀 섭취와 단백질 음식 재료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도 달걀과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찌꺼기가 많아져서 신장이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고 결국엔 신장이 지치고 약해져 다양한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도 달걀과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으면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산이 관절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통풍 환자들도 달걀 섭취 시 단백질 함량을 잘 따져서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육류나 해산물,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요산 수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식품에나 잘 어울리는 치즈가 달걀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달걀과 우유 또는 치즈를 함께 먹으면 달걀의 철분 흡수를 저해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유와 치즈에 풍부한 칼슘 때문입니다. 칼슘은 달걀 속 철분과 반응해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리는데요. 일반인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철분이 결핍된 분들이거나 철분 섭취가 특히 필요한 임산부에게는 이롭지 않으므로 달걀과 우유, 치즈 등을 함께 드시지 말고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유와 달걀은 영양소 흡수 외에도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합이기도 한데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유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군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이나 간 건강이 좋지 않은 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유와 달걀 섭취를 지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음식 재료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두 식품 다 알레르기 반응이 잘 나타나는 식품이기 때문에 두 식품을 동시에 먹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유의하는 분들이라면 우유와 달걀 그리고 버터를 조리하여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빈혈 증상이 자주 있는 분들이라면 달걀을 먹을 때 녹차는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달걀을 먹다 보면 목 넘기기가 퍽퍽해서 다른 음료를 곁들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때 카테킨 성분과 탄닌 성분이 함유된 녹차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비타민C의 10배, 비타민 E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피부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과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은 물론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해 빈혈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닌 성분 또한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해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이로운 영양소지만 달걀과 함께 먹을 경우 철분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이 되면 제철을 맞은 감을 자주 드실 텐데요. 달걀과 감을 함께 먹은 경우라면 12시간 이내에 억지로 토를 해서라도 체내에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감과 달걀을 잘못 먹었다가 식중독이나 결석, 중풍 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화가 잘 안 되어 소화제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달걀이 들어간 요리는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매실과 같이 먹은 이것 때문에 암과 당뇨에 걸렸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매실은 장아찌로도 먹고 매실청으로도 만들어 먹는데 오히려 내 몸에 해가 된다니 깜짝 놀라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매실이 가진 대표적인 효능 5가지와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 3가지, 그리고 매실의 효능을 2배로 끌어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실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소화 촉진 및 위장 건강입니다. 나이 들수록 위장은 예민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었는데도 점심때까지 속이 더부룩하다는 어르신들
주변에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매실 속에는 유기산, 특히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대학의 연구에서도 매실 추출물이 위산 분비를 조절해 위장 건강을 돕는다는 걸 밝힌 적이 있습니다. 위장이 편해야 몸도 가볍고 소화가 잘 돼야 영양 흡수도 잘 됩니다. 평소 만성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매실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로회복과 활력 증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신다면 대사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매실에는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주는 구연산이 듬뿍 들어있어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해독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 입맛이 없고 무기력할 때 매실 음료나 매실차를 드시면 기운이 금세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건강 서적에서도 구연산의 피로회복 효과는 노년기 활력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힐 정도죠. 매실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어주는 자연의 연료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 및 항균 작용입니다. 예전에는 감기에 걸려도 금방 나았는데 요즘은 보름씩이나 앓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죠?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는데 매실은 우리 몸을 다시 튼튼하게 지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매실의 유기산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장 건강을 중심으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에서도 매실 추출물이 식중독균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니 어르신들 식중독이나 장염 걱정도 줄일 수 있겠죠?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장을 지켜주는 것이 매실이라니 이보다 더 고마운 과일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간 기능 개선 및 해독 작용입니다.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늘 피곤하지? 이런 분들 간이 지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매실에 들어있는 피크린산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 독소 배출을 촉진시키고 간 기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잦은 약 복용이나 간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께 매실이 꼭 필요한 자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서도 매실이 간 독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간이 깨끗해야 혈액도 맑고 몸도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작용 및 노화 방지입니다. 매실은 비타민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노화의 진행을 늦춰줍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매실 추출물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노화 관련 효소 활동을 줄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피부 탄력도 유지하고 심지어 뇌세포 손상도 줄여준다고 하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어르신들 얼굴 주름만 신경 쓰지 마시고 몸속 세포도 함께 젊어져야 합니다. 매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처럼 매실은 소화부터 면역, 간 건강, 피로회복, 노화 방지까지 전방위로 도와주는 전천후 건강보조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매실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실청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매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매실청이죠. 식후에 시원하게 한 잔, 혹은 여름철 갈증이 심할 때 마시면 청량감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매실청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매실과 설탕을 1대1로 섞는데 설탕의 양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5kg의 매실에
설탕 5kg, 이게 기본입니다. 결국 매실청 한 스푼에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들어있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특히 공복에 매실청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매일 마시면 혈당이 들쭉날쭉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지방간,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께도 과도한 당 섭취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실이 건강식이라는 믿음 때문에 양 조절 없이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후 입가심이나 물에 살짝 타 마시는 정도로 제한하고 꿀처럼 진한 매실청은 충분히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매실과 돼지고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매실이 돼지고기 냄새를 잡아준다고 해서 돼지고기 요리에 매실청을 자주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매실에는 고기 잡내를 없애는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재료 손질 단계에서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실을 고기와 함께 섭취하거나 매실청에 절인 고기 요리를 자주 드시는 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고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인데 매실의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해 위산 과다 분비를 유도하면 오히려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속쓰림,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위벽이 약하기 때문에 매실과 돼지고기의 조합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매실과 육류 단백질이 장내에서 동시에 분해되면 가스 발생이 많아져 복부 팽만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기 요리할 때 매실은 조리용으로만 사용하고 실제 돼지고기를 드신 후 매실차를 마시는 건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매실과 당근입니다. 당근은 평소 건강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고 집 반찬으로도 자주 올라오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당근과 매실을 함께 먹는 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매실에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당근과 동시에 섭취하면 이런 이점을 전혀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비타민C를 섭취하려고 매실을 먹었는데 당근 때문에 그 효과를 하나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엔 비타민C를 효율적으로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당근과 매실은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매실차를 드셨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당근을 드시는 식으로 시간대를 나눠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매실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대표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냉한 체질이나 손발이 찬 어르신들께 더없이 좋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생강이 매실과 만나면 소화력을 더욱 좋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실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이 약한 분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그 단점을 보완해 줍니다. 이 조합은 마치 무더운 여름철에 레몬수에 얼음을 넣는 것처럼 서로의 성질을 상쇄하면서도 장점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염이나 장 기능 저하로 속쓰림,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매실차에 생강을 한두 조각 넣어 마시면 위장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매실의 구연산은 피로 회복에 탁월하니 이 둘의 조합은 그야말로 자연의 진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적어서 노년층에게 권장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실을 더하면 어떨까요? 매실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화를 돕는 유기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두부처럼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위산이 부족하면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매실이 그 부족한 소화력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두부 샐러드에 매실 드레싱을 곁들이거나 두부 부침에 매실즙으로 만든 소스를 살짝 뿌려 드시면 고소함과 상큼함이 어우러진 훌륭한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또한 매실의 해독작용은 단백질 대사 후 생성되는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을 줘서 신장 건강을 챙겨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두부는 식감이 부드러워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실과의 궁합이 일상 식사로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은 향이 강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매실과 깻잎을 함께 먹으면 소화력 증진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매실청을 담글 때 깻잎을 함께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이 단지 향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위생과 효능 면에서도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깻잎에는 천연 방부 효과가 있어 매실청 발효 과정 중 곰팡이나 부패균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이는 깻잎 속 폴리페놀과 루테올린이라는 성분 덕분인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균 작용으로 매실청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매실청을 만들 때 깻잎을 두세 장 넣어두면 청이 더 맑고 깨끗하게 발효된다는 후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깻잎의 상큼한 향이 매실의 신맛과 조화를 이루어 입맛도 한층 살아나게 해줍니다.